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누뚱이 아이 한 명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 차가 되었어요. 남들은 조건을 따져가며 선을 봐서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친구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직 대신 시집을 선택한다고 해서 말을 줄여 취집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집 가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 집 돈을 보고 선을 봐서 취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 직업은 별 볼 일 없으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든든하게 지켜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어도 직업이나 경제력이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냐면서 다른 사람처럼 가능한 선을 봐서 시집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남편과 결혼하기를 고집했고 결국 친정부모님도 딸이 시집가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은 하셨지만 남편의 성실함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지만 결혼을 하면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의 경제력이나 직업이 좋지 않으니 신혼집을 구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의지 하나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주변 지인들이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성격이나 행동이 180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남편도 게을러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봐 약간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남편은 무던한 성격 덕분인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았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남들이 기피한다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도 굳굳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함께 살다 보니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시집살이를 일부러 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그런지 시댁에서 사는 게 그다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금 달랐어요. 형님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대기업 기술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 편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직업 차이가 많이 나서 그저 남편이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일용직 일을 하게 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만 제대로 공부를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에 자식 2명 모두 하고 싶은 일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식 1명만 성공시켜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악착같이 일을 해서 큰아들인 아주버님에게 투자하여 가르치셨고요. 그래서인지 아주버님은 여유로운 집안에서 나고 자란 형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아파트를 얻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직업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콧대가 잔뜩 높아져서 시댁에 일이 있으니 잠깐 오라고 해도 맨날 바쁘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피하더라고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시댁 일을 매번 모르는 척하니
제사나 명절과 같이 큰일이 있을 때는 괜히 제가 독박을 쓰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평소에는 발도 안 붙이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댁에 오시는데 본인보다 저희 부부의 직업이나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은근히 깎아내리고 가르치려고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용돈까지 턱턱 얹어주며 착한 며느리 아들 행세를 했죠. 동서, 냉장고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 하나하나 구분해서 넣어보아야 보기에도 좋고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신데 영양소 잘 갖추어서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네? 냉장고 정리는 어제 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식사도 반찬 여러 개 해서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형님. 저게 냉장고 청소를 한 거야? 아주 난장판이던데. 그리고 동서는 어머니 앞에 반찬만 많이 만들어서 드리면 장땡이야?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한다니까. 동서는 단백질, 비타민, 철분 이런 것도 몰라? 모르면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지. 아휴, 내가 다 답답하네. 예, 형님. 앞으로는 어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이게 다 동서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나는 뭐 분가해서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동서는 모시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해봐. 동네 사람들한테 누가 욕을 바가지로 먹겠어.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고 살란 말이야. 되는 대로 막 살지 말고. 가뭄에 콩나듯이 집에 잠깐 오시는 형님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당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기도 했고 윗사람인데 대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형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직업병인가 보다 하면서 위안을 삼아 참고 넘어갔죠. 그러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똑같이 집에 오실 때마다 저희 남편과 아들을 붙잡아 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설교를 하시더군요. 장여가, 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빌빌대면서 살래? 나이 차면 일용직으로도 안 써준다는데 애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지우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한테 놀림 당한다. 아니, 형은 왜 어린애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해? 차라리 나를 욕해. 멀쩡한 애한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니. 아무리 어리지만 얘도 4살인데 다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그래, 준혁아. 멀쩡한 조카한테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그리고 우리 장혁이도 너만큼이나 똑똑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켜 이 꼴이 난 거지. 하고 싶다는 공부 시켜줬으면 너만큼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살았을 거야. 아니, 엄마는 왜 매번 장혁이만 싸고 돌아요? 얘도 밥은 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노후 보장 안 되는 일용직으로 먹고 살게 내버려둘 거야?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장혁이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준혁아. 정 안 되면 이 집에서 같이 살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솔직히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저희 가족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형님과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특히 아직 어린 저희 아들이 나중에 아빠를 창피할 거라고 하면서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악담까지 퍼붓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싶어서 쉽사리 하지는 못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의 속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는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저와 남편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셨어요. 특히 남편에게 어릴 적 공부를 못 시켜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더군요. 오히려 젊은 시절 아낌없이 투자하여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있는 잘난 아주버님보다 남편을 더 예뻐하시고 용돈을 팍팍 가져다 주시는 형님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죠. 그래서인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셔서 한바탕 난리가 나더라도 저는 시댁에서 참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아주버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원체 현명하신 편이다 보니 집안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아주버님도 품어주시면서 저희 남편도 달래주시고 며느리들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면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셨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옆에서 노력을 안 해주셨다면 애초에 저는 시댁에서 살지 못하고 일찌감치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른 집처럼 며느리를 가정부 들였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집의 소중한 딸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시니까 존경하면서 믿고 잘 따를 수 있었죠. 할 수 있다면 평생 시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젊을 적에 건강 생각하지 않고 무리해서 살아서 그런지 옛날부터 신장 기능이 약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장 기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인지 제가 시집 오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병원에서 투석까지 받으러 다녀야 했어요. 결혼 이후부터는 제가 매주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투석을 받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매번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디냐고 하시면서 투석으로라도 버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실 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투석 치료로 버티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신장이식 공여자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돌덩이가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더군요. 갑자기 이식할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를 끝내고 나오신 시어머니는 굳어있는 저의 표정을 살피셨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였죠.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도 이식할 사람 알아보라고 하시냐고 지난번에 나한테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면서 애써 웃으며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신장 이식 문제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진작에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순위가 낮아서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남에게 받아 장기 이식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가능한 신장을 줄 수 있는 가족을 찾는 게 부작용도 적고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형님은 며느리인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신장 공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버님과 남편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락을 드려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개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 문제로 상의를 해야 하니 반드시 와달라고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 저렇게 노발대발 하시는데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무슨 말을 꺼낼지 궁금하셨던 것인지 화가 잔뜩 나서 시댁으로 오시기는 하셨더군요. 재수씨, 원래 그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이 사람이나 나나 바쁜 사람들인데 집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여기까지 오라가라세요? 그러게 동서, 내가 저번에도 모르면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 살아야지. 어디 아랫사람이 형님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 어머니 문제 때문에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 어머니 모시고 신장 투석하려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나이도 있고 더 이상 투석으로 버티기 힘들겠다고 하시네요. 재수씨, 그런 일이라면 전화로 말해줘도 되지 않나? 그리고 엄마가 신장 이식을 하는데 우리를 왜 불러요? 어차피 우리들은 검사 받을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네? 아주버님도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병원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어도 한참 걸리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 장혁이가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나서야 해요? 엄마 병원 가면서 매번 내 카드 쓰지? 생활비까지 용돈 개념으로 매번 챙겨드리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장혁이가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형, 내가 신장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만약 내가 검사를 했는데 엄마랑 신장이 안 맞는다면 결국 형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적합성 검사 네가 먼저 받아보고 난 후에 얘기를 해도 하라고. 막말로 우리는 고학력자이고 직업도 빵빵한 사람들이라서 몸이랑 시간이 금값이야. 근데 너는 직업도 없고 막노동으로 놀고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장을 떼줘야겠냐? 정말 황당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아주버님 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결국 몸이 안 좋다면서 옆방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 부부도 많이 놀란 상태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그냥 혼자 조용히 죽을 테니 제발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내 자식이라면서 그 누구의 신정도 받지 않을 테니 내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아주버님 부부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를 내셨죠. 시어머니의 격양된 목소리에 아주버님 부부는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님 부부가 시댁을 나서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그만 쉬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가셨어요. 어느새 집안이 조용해지자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어떻게 엄마 신장이식을 거절하냐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아주버님을 고학력자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한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본인이 떼어주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동생에게 직접 이식을 해주라며 떠미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결국 혼자서 신장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혹시나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준 건지 며칠 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남편의 신장이 시어머니와 적합하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당연히 남편은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서 수술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도 줄 수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신장공여를 할 생각이었기에 남편이 신장공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부부는 분명히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이 신장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더군요. 남편도 형이라는 사람이 뭐 저러냐면서 그래도 큰 수술을 하는 건데 최소한 잘 받고 나오라는 전화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죠. 저도 아주버님 부부의 태도에 화가 나고 황당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남편이 화를 내서 혈압이 올라가면 수술에 영향이 생길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일단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막바지 검사를 진행한 후 이틀 뒤 신장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문제없이 수술 마무리가 잘 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회복이 차츰 되어갈 때쯤 남편의 신장을 받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저희 부부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병원 밥이 지겨우실까봐 집에서 죽을 만들어 가져가면 저리 치우라고 하면서 손도 대지 않으시더군요. 처음에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해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병원에서는 신장 수술로 인해 성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안심을 시켜줬지만 혹시나 싶어 정밀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대체 왜 이러시나 싶었죠.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괜찮아지겠지 싶어 회복이 되자마자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저희 둘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더군요. 한 번은 자꾸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니까 남편이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수술 잘 받고 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면서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지 않겠냐며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절규를 하며 대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티는 안 내지만 갑자기 180도 돌변한 시어머니 태도에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평소에는 1년 내내 시댁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아주버님 부부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아주버님 부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아들이 신장수술한 엄마를 찾아온다는데 말리거나 따져 물을 수가 없어서 일단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 온 가족들을 호출하셨어요. 곧이어 아주버님 부부가 집에 도착하셨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동안 본인이 신장수술까지 하면서 아파보니 알겠다며 사람 일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슬슬 유산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아주버님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 결과 아주버님을 좋은 학교에 보낸 것과 동시에 아파트 2개랑 상가 하나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전부터 시어머니는 말버릇처럼 가지고 계신 유산을 형제간의 싸움이 나지 않도록 잘 분배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가져가라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를 주시겠지 해서 다른 것을 더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욕심부리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는 단돈 1원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면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아파트까지 아주버님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모두 첫째 아들에게 넘긴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앞에 앉아 계신 아주버님 부부 표정을 봤는데 마치 목표를 달성했다는 듯이 둘이 껴안고 아주 좋아서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남편도 봤던 것인지 회복도 안 된 몸으로 시어머니에게 오열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를 모시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아주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더니 곧바로 일어서서 저희 남편 뒷덜미를 잡고 내동댕이 치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네가 이제야 속셈을 보여주네. 너 여태껏 엄마 재산 보고 모신 거였어? 이거 천하의 불효자놈 아니야? 아 그리고 막말로 네가 엄마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 제대로 모시기는 했냐? 그동안 네가 얼마를 벌었다고? 아 노숙자 될 뻔한 거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으면 양심상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최소한 형은 엄마 재산 가지고 갈 자격 없어. 평소에 용돈이랍시고 집에 돈 조금 주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니 엄마 신장 수술해야 한다니까 모른 척하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신장 떼준 사람 앞에서 형이 뭐가 잘났다고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가? 네가 그러니까 불효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너 이제 와보니까 엄마 재산 때문에 신장도 선심 쓰듯 떼준 거 아니야? 형, 지금 말 다 했어? 형은 신장 떼주기 싫어서 별별 핑계 다 내놨으면서 무슨 할 말이 많아. 남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주버님은 곧바로 남편의 머리를 쥐어잡고는 천하의 불효자 놈은 시어머니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와 아들도 집에서 나가라면서 내쫓아내고는 곧바로 집 문을 잠궈버렸죠.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많이 놀랐는지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댔고 남편도 신장까지 떼주고 허망한 듯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냐며 더러운 집안이라고 하더니 앞으로는 가족들 얼굴 볼 일 없다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숙박업소에서 약 10개월을 살았어요. 그동안 힘들어도 시어머니는 평생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죠. 남편도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배반에 시댁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렸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쫓겨나게 되다 보니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에 맞추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일을 가고 아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를 시킨 후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봤는데 낯선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가 아니었기에 보이스 피싱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부재 중에 수십 통 와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온 낯선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호가 걸릴만 하면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래도 장난 전화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또 전화 걸어오겠지 생각하며 넘겨버렸죠. 그런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받을만 하면 끊어지고 제가 다시 걸면 끊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전화를 끊어버리니 저도 짜증이 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한 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넌지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었는데 이상하게 남편도 저랑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다시 걸면 그냥 끊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며칠 동안 매일 그랬다면서요. 남편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니 저는 그저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어차피 전화를 먼저 끊겠지 싶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결국 저는 짜증이 잔뜩 나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게도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라 나 좀 살려다오. 그동안 내가 다 오해를 했던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가 맞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놀랐지만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니 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집을 나오고 나서 시어머니와도 연을 끊다시피 했기에 저도 처음엔 이 목소리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맞는지 헷갈려서 긴가민가 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아침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도 조작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걸려온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상해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러보니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누구냐고 하면서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았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집 호수가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집이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싶어 닫히는 문을 잡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저희 시어머니 댁인데 누구신데 여기서 문을 열고 나오세요? 혹시 안에 김경자 씨 계시면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 여기 5개월 전부터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분이 시어머니 이사 갔는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를 가셨다고요? 여기서 30년을 넘게 사시던 분인데? 그래요? 이사 올 때 보니까 급하게 나가시는 것 같던데. 어찌되었건 김경자라는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동네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30년 넘게 사셨으면 동네 분들에게 말씀은 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의외의 소식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사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다니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아래층 할머니는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았죠. 그런데 아래층 할머니께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밤에 야반 도주하듯 급하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려서 한마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면서 혹시라도 소식을 듣게 되면 본인한테도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반 도주까지 하실 분은 아닌데 점점 상황이 미궁 속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사 하나 빠진 듯한 기분에 아주버님 부부는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아예 차단을 시켜놓았더군요. 당연히 저녁에 확인해보니 남편 휴대폰도 차단을 시켜놓았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는 형이 알아서 했을 거라며 신경 쓰지 말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인연을 끊더라도 잘 있는지 확인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도 약간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지 한숨을 크게 쉬고는 저의 말대로 일단 찾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저희 번호로 계속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조회해보게 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어느 외딴 섬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버님 부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외딴 섬이라니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유치원에 부탁해서 하루 동안 아이를 종일반으로 바꿔놓고 그 섬으로 서둘러 가봤어요. 도착해서 보니 낚시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작은 마트와 파출소 하나씩 있고 몇 가구만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섬이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평생을 생활하기 좋은 아파트에서 사셨던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 혼자서 들어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섬을 보고 표정이 잔뜩 굳어서 일단 시어머니부터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다지 큰 섬은 아니어서 주민분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맞냐고 여쭤보았는데 5분 거리에 있던 초록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곧장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바닥에 물건이 떨어진 듯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더군요. 밖에서 살짝 들어보니 겁에 질린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키 큰 남편이 담장 너머로 살짝 보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화가 잔뜩 나서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감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찾아온 저희 모습을 보더니 오열을 했고 감시와 구박을 하던 남자는 많이 당황했는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곧바로 남편이 뒤쫓아가서 잡아왔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집을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 남자가 본인을 잡아와서 온갖 구박과 감시를 했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적어둔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저와 남편은 그 일기장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죠. 일기장을 보니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켰다고 작성되어 있더군요. 두 사람은 신장이식을 마치고 나온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부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 파일에는 우리가 시어머니의 유산이 탐나서 신장이식까지 해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와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린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아주버님 부부는 기력이 없어지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명의를 이전하자면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항상 시어머니가 주시면 받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재산을 탐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들려주셨다는 녹음 파일은 결국 조작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짓 녹음 파일에 속아 저희 부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똑똑한 아주버님 부부의 말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명의 이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자 아주버님 부부는 쓸모가 없어진 시어머니를 외딴 섬에 살고 있는 형님의 친인척에게 돈을 주고 보내서 감시하도록 시켰고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외딴 섬에 잡혀 들어온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감시하는 형님 친척의 눈에 피해 짧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어요. 경찰이 구박하고 감시한 사람을 잡아가고 조금은 상황이 안정되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나약할 때 못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면서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사과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고 섬에서 모시고 나와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주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가짜 유언장을 고쳤고 그렇게 고쳐진 유언장을 가지고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단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나 아주버님 부부는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에 대해 소송을 걸면 된다고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하지만 유언장 내용을 고칠 때 도와주신 변호사를 선임해 알아본 결과 아주버님 부부는 상속인 자격박탈과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그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잘못된 방식으로 명의 이전된 재산은 취소 처리가 된다고 했고요. 특히 두 사람은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해를 가한 경우이니 더더욱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그제서야 아주버님 부부는 상황 판단을 하고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을 뉘우치는 척을 하더군요. 용돈도 가지고 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기계적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아참, 제가 용돈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이참에 쇼핑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예쁜 옷도 사드릴게요. 그래, 엄마. 내가 이 사람한테 비싼 거 좋은 거 사드리라고 할 테니까 같이 다녀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화 푸세요. 너희는 내가 뭘로 보이냐? 바보로 보여.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니들이 감히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친척에게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외딴 섬에 보내 감시와 구박까지 해. 그러면서 나한테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비싼 음식 사 먹이면 풀릴 줄 알았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형님이 손에 쥐어준 돈을 아주버님 얼굴에 집어던졌죠. 이 더러운 돈 니들이나 많이 먹어라. 니들이 이러는 검은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날이 밝는 대로 부모도 모르는 니놈의 호적을 팔 테니까 니들은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지도 마라. 알겠냐? 죄송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팔아넘긴 아파트는 사람이 살고 있어 되찾아올 수 없으니 되돌려받은 집을 판매한 금액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모아 살아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로부터 모든 유산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은 또 다른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산도 있지만 아직도 열심히 일용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 외딴 섬에 시어머니를 가두고 구박한 형님의 친인척이 혼자 처벌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서 형님과 아주버님 근무지에 부모를 상대로 사기쳤다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결국 형님은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아주버님은 시골에 있는 회사 공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쪽박을 차게 된 거죠. 이참에 두 사람이 반성과 후회라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